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웜홀 나이트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지금 멋쩍게 웃으시는 게스트 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어, 슈비님이라고 지금 한국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한번 자기소개부터 해보시겠습니까? 웜홀 나이트라는 말이 너무 갑자기 꽂혀가지고 웃었어요. 저는 슈빗이라고 하고 현재 엘파 AI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엘파 AI는 소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켓 인텔리전스 툴이에요. 근데 소셜 데이터에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범주를 개인들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모아서 사람들이 읽기 쉽고 무언가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쉽게 더 만들어주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거기서 그로스 리드를 담당하고 있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엘파를 사용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되게 어떤 트레이드를 읽기가 좋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슈비님이 많이 애용하는 그 트레이더 중 한 명이 디젠 트레이딩 LSD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의 트레이드를 그냥 그 추적을 해보면은 엘파에서 그거를 다 제공해줘요. 그 기능을 걔가 언제 어떤 코인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하다 보면 어떤 그 트위터 계정들이 진짜로 알파가 있는지 누가 진짜로 잘하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마저도 놓친 게 있다. 놓쳤나? 몰라.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친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곧 보여드릴 서클이죠. 네. 서클 같은 경우에 뭐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배가 아파 죽을 것 같고요. 31불에 IPO를 해서 그때도 사람들이 비싸 절대 안 사 했는데 지금 200불을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 질문부터 물어보고 싶네요. 슈비님은 서클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서클을 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엘파에서? 제 친구가 서클을 다녀요. 근데 그 친구랑 밥을 먹은 날이 IPO 날이었어요. 애가 막 싱글벙글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별로 라이프 체인징 머니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막 라이프 체인징 머니는 아니고 그냥 집 살 정도는 돈이 된다고. 근데 그때 집 샀으면 지금 이제 몇 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IPO 한다는 걸 들었고, 그래서 리서치도 하고, 엘파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이게 사실 잘 손이 안 갔어요. 워낙 제 자산이 99%가 다 크립토니까, 이걸 빼서 무언가를 산다는 게 진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못 샀다. 그리고 또 아는 점은 그냥 사지 않고 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인과 마찬가지로 주식도 받을 수 있다니. 진짜 새로운 세상이네요. 주식이라는 거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또 뭐 무슨 앱을 이렇게 내 돈을 빼서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마찰 때문에 저도, 이 서클이라는 게 상장을 하면서 그냥 살 생각 자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메타 자체가 이제 IPO로 넘어가고 있다. 이 크립토, 이 회사들, 조금 버는 회사들은 IPO를, 할 것인데, 이제 이런 특히나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구사하는, 이미 상장이 된 회사들 거를, 사는 게, 아니, 이제 곧 할 놈들 거를 빨리빨리 사는 게 아무래도 이 새로운, 뭐라고 해, 디젠 플레이다. 이런 식의 말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 저희 같이 크립토에 돈이 많이 묶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약간 군침이 돌지만 섣불리가 아니라 그냥 약간 귀찮아서 못 하는 것 같아. 아니, 귀찮아서 못 하신다고? 저는 돈이 없어서 못 해요, 주영님. 저는 그냥 다 묶여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귀찮아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주영님. 진짜 너무하시네. 그렇게 말하면 큰일.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근데 진심으로 못 하겠어. 그냥 약간 저는 가만히 돈을 두는 게 요즘에 조금 제 정신 상태에 더 이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이 이제 하도 많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트럼프도 그렇고 이스라엘, 이란도 그렇고 뭐 말이 많아. 지금 막 다들 뭐 내가 누구를 죽일 거니, 뭐 미사일을 쏠 거니,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 거니 말이 많아. 그래서 나는 약간 이런 서클 같은 기회를 이제 봤었어도 이제 놓친
거는 이제 당연히 나도 그때 약간 어리둥절했던 건 있었죠. 저거를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왜냐면 이제 저 말고 다른 그 프레소 리서치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진이 별로 많이 남지가 않는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서클이 코인베이스한테 되게 어떤 영업 비용의 일환으로 돈을 많이 퍼준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더에 비해서 마진이 별로 안 남아서 이 밸류에이션이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숫자, 이런 단단한 숫자가 아니라 결국에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우리 크립토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할 곳이 마땅히 없어라고 하는 그 심리가 더욱 커서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가격대를 달성한 게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좀 그 코인베이스랑 서클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립을 하자면 코인베이스가 서클을 샀잖아요. 근데 이 코인베이스가 서클을 가지고 있고 서클도 코인베이스의 상당 부분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지분을 수합하고 스탁을 수합한 거지 하나가 일방적으로 엑스트랙 해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서로 주고받고 이쪽에서 코인베이스 사고 코인베이스 서클 사고 이런 식으로 좀 주고받는 관계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진 같은 부분에서도 태도가 좀 높은 거지 서클이 절대 낮다고는 보기 어렵던 것 같아요. 주영님이 예전에 공유해주셨던 자료 중에 펌다펀이랑 뭐 서클 테더 뭐 인플로이 한 명당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한 걸 추산해서 만든 지표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충분히 잘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ROI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볼 게 뭔가를 보면 당연히 코인베이스랑 서클이겠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되는 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지금 하입이 붙긴 했지만 아직 시작이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서클을 사야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전 그때 탑식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서클을 샀다고 자랑하는 트위터를 올리잖아요? 그럼 그때 숏을 치시면 돼요. 이게 숏을. 제가 선대면 그때 진짜 탑시그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텔레그램에서 보다가 지금 아직 장이 열리기 전인데 서클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걸 봤는데 이제 그럼 그걸 누가 올리고 있겠냐?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그걸 올리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슈비님이 걱정하시는 그 탑 시그널이 이미 등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물론 이것도 이제 미드 커브의 발상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 말씀해주신 1인당, 어, 직원 1인명, 한 명당 매출 비율을 봤을 때, 서클도 상당히 높아요. 오픈 AI 수준이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있고, 알파벳, 뭐, 메타 이렇게 있는데, 네, 역시나 우리 킹갓, 테더와 하이퍼리퀴드 이것도 이제 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지난 30일 데이터를 이제 1년으로 늘렸을 때 예상치 1인당 매출 예상치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쁘진 않은데 그 경쟁자가 너무 빡세. 그래서 조금 밸류에이션 아까도 읽어보니까 파울로 아드리노였죠. 그 테더 CEO가 걔가 자기네 회사 가치를 2조 달러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게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2조 달러면은 뭐 그냥 우리가 아는 실리콘밸리의 엄청난 대테크 기업의 밸류에이션만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서클을 왜 안 샀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 코인베이스가 처음 상장을 했을 때 되게 오르다가 확 떨어졌던 차트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번 장에 코인베이스 IPO 상장이 좀 탑 시그널이었고 이게 약간 우리한테 PTSD를 줘서 이 좀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 선뜻 서클을 안 사고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학개미 얘기도 들어보자면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문자로 한국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띠용 막 진짜 완전 어이가 없고 막 뭔가 억장이 무너지고 이러는 거죠. 도대체 그런 게 세상에 존재해? 한국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라는 게 있어? 약간 이러면서 충격을 먹었는데 그러면은 한국의 20대들은 거의 다 코인 혹은 주식을 하는데 당연히 눈을 돌리고 코인베스를 사줄 수 있겠다. 그러면
한국은 탑 시그널이 아니라 이젠 조금 얼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근데 이게 코인베이스인데 이걸 봤는데 어떻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선뜻 손이 갔겠냐고요. 저는 솔직히 좀 그런 것도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맞아요. 코인베이스도 차트를 엄청난 부의 바구니죠. 예. 이제 여기 맨 밑에서 산 사람들은 진짜 그냥 인생 바뀐 거고 저 맨 왼쪽에 산 사람 맨 왼쪽에 샀다가 밑에서 판 사람들이 이제 끝난 건데 아무래도 맨 왼쪽에서 산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면 저 때가 이제 거의 뭐 최고였잖아요. 장 최고. 그리고 2023년, 2022년 말 이때가 FTX 터지고 아주 그냥 이 시장이 그냥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그런 때였는데 저 때 누가 살 생각을 했겠냐고. 저 때 산 사람이 있다면 진짜 레전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렇게 크립토 기업에 대한 IPO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핫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하이퍼리퀴드가 있겠습니다. 네,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트를 볼게요. 덱스 스크리던을 가서 봐야 할 것 같네요. 네, 하이퍼리퀴드도 45불 정도를 찍고 지금 다시 37불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 하이퍼리퀴드 자체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레버뉴 메타의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관들도 돈을 바리바리 들고 와가지고 하이퍼리퀴드를 거의 그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처럼 그냥 마구마구 사들이려고 하는 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뭐 오늘도 보니까 키네틱이었나 하는 그것도 기관들이 하이퍼 리퀴드를 더욱더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기관 수요를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메인스트림 그런 금융 매체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슈비님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하이퍼리퀴드 맥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한번 감상평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번 알트장이 진짜로 기관발이고 기관 주도 알트장이 올 거라고 저 혼자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코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개인 투자자 하나하나의 페르소나도 너무 많이 갈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비트코인 좋아하는 사람, 뭐 민코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민코도 덱스 민코냐, CX 민코냐, 어디 민코냐 이런 게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개인의 페르소나가 너무 많고 코인도 너무 많아서 뭔가 하나 힘을 쭉 받아서 올라가는 게 없는데 근데 이걸 좀 완화시키는 게 이제 기관 형님들이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우리 코인을 사주시니까 이런 사람들의 주도로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 싶었고 그럼 기관들이 봤을 때 이건 말이 돼라고 하는 코인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뭐 다른 뭐 L1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중에 가장 기대가 되고 아직도 스틸 얼리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건 하이브인 것 같아요. 결국 이 펀드를 좋아하고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면은 결국 레베뉴를 좋아할 거고 그리고 이 모델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 코인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는데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코인의 가장 큰 PMF인 덱스 그러니까 거래를 잘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고 그 안에서 레베뉴를 나오고 이거 자체가 PMF인데 이걸 확장시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돈을 만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되게 말이 되는 모델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기간 픽이 된 거에 대해서 놀랍지 않다. 당연한 수순이다. 하이퍼리퀴드 더 빨리 샀어야 된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하이퍼리퀴드 자체가 얘네가 제가 알기로 본사가 싱가포르나 뭐 동남아 쪽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프 얀이라는 그 친구는 뭐 미국인인가 여튼 그런 것 같은데 얘네가 이제 토큰 바이백 시스템 자체가 워낙에 좋으니까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 자기네들의 그 활동이 토큰 가치를 올리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 가치를 측정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밈코인과 다를 바 없는 거버넌스 토큰보다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덱스와 중앙화 거래소 간의 점유율을 봤을 때 하이퍼 리퀴드가 너무나도 그 격차를 빨리 좁혀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좀 설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것도 내가 지금 너무 절여져 가지고 이런 나의 생각을 남들한테 투영하는 거일지도 몰라. 근데 이제 그냥 그 단순한 팩트 하나, 그냥 거버넌스 밈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점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하이퍼리퀴드가 재밌는 게 아까 본사 얘기했죠. 걔네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토큰 바이백을 통해서 토큰 가격을 부양시킬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어디냐, 유니스왑도 그 피 스위치를 키냐 안 하냐, 그 자기네들 유니 토큰에다가 그 가치 획득을 할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걔네가 그거를 왜 못하냐면은,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SEC한테 그 빠따맞거든요. 그거 다 그 증권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게 그 토큰의 가치가 이렇게 축적이 되는 모델이라면.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 지금 뭐 클래리티 액트 같은 것도 이제 뭐 많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것 같고, 이미 지니어스 액트는 상원 통과됐잖아요. 클래리티 액트 같은 경우에는 그 SEC와 CFTC 사이의 관할권에 대한 분쟁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조금 더 이 규제적으로 더 깔끔하게 어떻게 뭘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게임의 룰을 정해주는 그런 법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이제 많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아마도 미국 기반의 이런 기업들이 SEC나 CFTC 같은 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이 정해준 룰대로 자기네들 토큰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쪽 프로젝트들이 더 재밌는 것 같다. 그들은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되게 재밌네요. 그렇구나. 바이백이 더 자유로운 이유는 HQ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퍼리퀴드를 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알았어요. 그 이유가 제가 파티클이라고 블라스트에 있는 프로토콜에 일을 할 때 그 다음을 뭘 할지 피봇을 할 때 저희 팀에서 되게 고민을 하면서 봤던 게 그 하이퍼 리퀴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맡았던 게, 얘네 좀 에어드랍은 언제 할 것 같냐. 왜냐면 그 에어드랍이 있기 전에 우리가 거기 안에 볼트를 런칭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에어드랍 파밍을 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자. 막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냈었거든요. 왜냐면 그 파티클 팀이 MIT 출신의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요즘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HLP랑 하이퍼리퀴드 덱스의 이 사용 성능 모든 게 너무 압도적이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엄청 막에 칭찬을 하고, 우리 여기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근데 또 갑작스럽게 한 3주 뒤에 그걸 하고 있던 와중에 에어드랍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에어드랍이 있고 나서 가격이 막 올랐잖아요. 한 4달러쯤 됐을 때 처음으로 하이퍼리퀴드에 돈을 옮겨서 실제로 무언가를 해봤는데, 그때 느꼈던 건, 와, 이거를 여기서만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 이걸 사고 싶으면 여기 오겠네? 그럼 여기 와서 이 덱스를 경험을 하겠네? 그럼 온보딩이 되겠네? 그럼 이 덱스에 매료된 사람들이 더 많은 베팅을 하겠네? 이 플라이힐이 돌겠네? 하면서 그때부터 엄청 불리시해지고 사람들한테 사야 된다고 하고, 그때 엄청 샀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좀 아쉽지만 전 젤리젤리 때 완전 팬이가가지고 그 허위의 트윗을 보고 막 벌벌벌 떨면서 막 패닉세일을 좀 했었는데, 그게 정말 아쉽고. 근데 그거 이외에는 좀 전반적으로 안 팔 이유가 없는 코인이라고 좀 전 진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내용이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더 강화시키는 것 같기도 해요. 다른 팀들이 과연 이 하이퍼리퀴드의 속도와, 그리고 뭐 다른 그 덱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2의 하이퍼리퀴드가 되겠다. 근데 그 회사들이 정말 이 정도의 수준과 이 정도의 규제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까지 해보면, 진짜 하이브는 팔 이유가 없는, 저한테서는 일단 팔 이유가 없는 토큰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제 생각에도 지금 뭐 이거는 어디에서나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진짜 들고 갈 수 있는 코인은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는 하이퍼 리퀴드인 것 같고, 저도 뭐 진짜 없어.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뭘 살 건데 많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약간 이런 레비뉴 메타로 많이 귀결이 되면서 실제 레비뉴가 물리적으로 토큰의 가격을 부양시키는데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선택지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시장 자체가 엄청 많이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 저도 밈코인 트레이딩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그 뒤로 저는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되니까 어차피 다 카발이고 다 지들끼리 번들링 해가지고 헤쳐먹는 게임이라서 별로 이거는 해봤자 그 진짜 소수 그 통계 보셨잖아요. 펌닷펀 사용자의 0.1%만이 10K 이상을 벌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진짜 그 0.1%가 진짜 수백 수천만 달러를 헤쳐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이런 도박 같은 행위를 해서 안 된다. 라고 저는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코인들로 많이 좀 더 근본 있는 것들로 회귀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약간 비트맥시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진짜 아니 비트코인 3배 롱치면 되지 왜 딴 걸 사지?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도대체 내가 비트와 이더 그리고 하이브 아니고 도대체 내가 왜 거기다 무슨 부귀 영향을 누리겠다고 돈을 넣지? 약간 이런 주의로 조금 바뀌었어요. 진짜 갬블링 머니 아니면 그냥 뭔가 손이 안 간다? 저 완전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도박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엄청 핫하잖아요. 근데 카카오페이 주식이 지금 엄청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걔네들이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티커를 미리 뭐 키프리스나 뭐 무슨 법인 어쩌고 해가지고 뭐 자세한 내용 저도 잘 모르는데 여튼 원화 스테이블 코인 티커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뭐 상표권을 냈나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사실이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가 아까 아버님이 물어보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카카오페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아니면은 지금 그 카이아 있잖아요. 카이아. 한국의 그 옛날에 카카오톡이랑 그 어디야 그 뭐야 네오핀이 합작해서 만든 카이아 걔네들도 거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굳이 코인을 사시겠다면 카이아가 맞는 것 같고 굳이 주식을 사겠다면은 카카오페이가 맞는 것 같아요. 방금 결론 내렸어요. 서클 사러 가야겠다. 로빈후드 서클 로빈후드 서클 사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방금 딱 했습니다. 여튼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되게 말이 많은데 제가 텔레그램에도 잠깐 글을 적었었잖아요. 뭐 거의 몇 주간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해내고 있는 중인데 뭐 일단은 지켜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한국이 이렇게 크립토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기대 반 걱정 반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슈비님은 여기 관련해서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 주로 주영님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왜 잘못됐는지를 자꾸 보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 케이팝을 원화 스테이블에다가 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 진짜 너무 신기하고, 그냥 놀랍고, 그냥 말씀해 주셨던 거래소에 있어서 거래상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유로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쪽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기관들이 결국 합법적으로 무언가 하려면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같은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 PMF고 기관들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맞잖아요. 그 이상한 저기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의 아이돌이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장벽을 만들면서 머리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원래 돈이나 이런 셈을 잘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리테일 쪽을 중심으로 타겟하는 거 굉장히 반대하고 그냥 유로 스테이블 코인처럼 기관들, 더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부터 먼저 타겟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크립토라는 것 자체가 기반이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융 기반인 것들을 뭐 그걸로 뭐 케이팝을 막 이렇게 팔아먹고 그러는 게 좀 웃긴 일이에요. 애초에 진짜로 물론 이제 그 경험 자체가 유저 경험 자체가 심리스하고 뭐 아무런 뭐 그게 없다면은 뭐 오케이 저는 반대는 안 해요. 그 아이디어 자체. 우리 수출해서 좋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 그걸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누가 들고 있어야
이 점점 떨어지는 원화의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 뭐 떡볶이 500원짜리 하나 사 먹고 그냥 그 뒤로 그 원화를 뭐 한 몇천만 원어치를 들고 은행에다 박아둘 거 아니잖아. 그냥 떡볶이 한번 사 먹고 말 거잖아. CD 하나 사고 그냥 그런 수준인데 뭐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수천 수억 명이 모였을 때 효과 많이 좋긴 해. 그래서 이런 문화 수출 같은 걸로 해서 하는 거 반대는 안 해. 근데 이제 그 관련된 인프라를 만드는 일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이미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고 이미 사람들이 눈독 많이 들이는 시장인데 왜 이상한 이런 케이팝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그들의 깊은 뜻이 있겠죠 하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추다가 다 되셨네요. 네,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문에 이 밈이 저의 요즘 최애 밈이 되었습니다. 처잭이라고 nothing ever happens라고 하는 말이 그 명언으로 있는 그 밈인데 말 그대로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뭔 뜻이냐? 어떠한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막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그 선택지가 두 개예요. 세상이 멸망을 한다? 그리고 세상이 멸망 안 한다인데 세상이 멸망을 하든 안 하든 그때 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뭘 사면은 그냥 올라가. 왜냐면 세상이 멸망을 하면은 어차피 내가 사도 세상 멸망해서 이제 나도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전쟁이나 어떤 그 코로나 뭐 이런 걸로 많이 떨어졌을 때 그냥 무조건 사는 게 맞다라는 것을 지난 한 6개월간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막 그 트럼프 중국 관세 그거 할 때 제가 다 끝났다 이랬는데 안 끝나더라고. 그래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네요, 갑자기 그때. 주영님 엄청 베어리스 해가지고 자꾸 비트코인 60K 간다 그래가지고 저 되게 짜증났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만 하면 주영님 뭐 사세요? 이러면 비트코인 60K 갈 거라고 해서 되게 짜증났었는데 저는 이렇게 득도하시고 슈다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가르침 널리 알려주셔서 저는 너무 많은 걸 배워갑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깝치지 않고 제 수준에서만 제 돈만 제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저의 불만과 저의 관점에 대해서만 아주 가볍게만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조금 가려고 합니다. 여튼 오늘 한 30분 정도 떠들었는데 일단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나와가지고 엘파를 직접 사용해보면서 컨텐츠 읽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